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무려 2달 동안의 유급 휴가가 드디어 끝나고 저는 5월 31일부로 6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완전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회사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없고요. 올해 한 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자영업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일본 생활 중에 계속 같은 회사를 쭉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물론 그 경험 중에서 꼭 좋은 경험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저의 일본 생활의 시작이었고, 제가 이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계속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자극제이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회사가 싫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일이 싫어서 그만둔 것도 아닌 만큼 드디어 일 때려쳤다 이런 후련함도 없고 회사 망해버려라 이런 원망도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는 관계가 가장 건전한 회사와 회사원의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난한 직장 생활이었고 무난한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쓸 수 있는 건 전부 쓰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퇴사 경험도 다 영상 소재로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퇴사도 했겠다, 이제 거리낄 게 없으니까요. 오늘은요, 연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먼저 오늘 영상의 참고사항입니다. 채널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일본의 요식업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일부 상장 기업이었고 요식업 체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그룹 회사였어요. 근무 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약 6년 반이고요. 2018년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직급은 점장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봉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정기 보너스가 따로 있진 않고 그 대신에 기본급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성과급이나 스톡옵션, 자기개발 비용 등등의 잡다한 비용들이 있긴 한데 오늘 영상에선 그런 자질구레한 건 전부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월급의 변화를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말씀드리고 월급이 변했을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월급을 말씀드릴 때는 세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1년치밖에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좀 예전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퇴직금이네요. 먼저 제가 입사 1년차 때 받았던 월급은 세후 16만 7천엔이었어요. 아마 일본에 신졸사원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비슷한 금액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할 때는 정말 무슨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2달간의 연수는 그냥 날로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6만 7천엔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부양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사로부터 집세와 생활보조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후쿠오카에서 2달 동안 연수를 마치고 오사카로 이동해서 반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잔업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 외에 자잘한 연수가 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잔업상이 나왔어야 됐죠. 그때는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다가 저는 갑작스럽게 본배속 지시를 받고 도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2년차가 됐고 그때가 정확히는 1년차가 채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인데 그 당시에 세후 월급은 약 22만엔이었습니다. 월급이 오른 이유는 연수가 끝나서 미나시 잔업금이 월급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나요? 쉽게 말해서 잔업을 하지 않아도 미리 발생할 잔업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나시 잔업 시간을 넘어서 잔업을 하면 추가로 잔업상이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 회사에는 이런 형태가 많은데 그래서 회사 중에서 이 잔업 시간을 풀로 채워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회사는 조금 블랙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2년차에 들어서고 일본에 주미세도 발생해서 세금을 좀 더 뜯기게 됐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제가 월급 통장을 들여다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도쿄로 오자마자 3달 연속으로 100시간 이상의 잔업을 하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뒤로도 자의반으로 타의반으로 70시간 이상의 잔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건강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는데 사실 돈은 저 시기에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매달 잔업수당을 받았고 자세한 액수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쨌든 잔업수당이 기본급보다 높은 달도 몇 번 있었어요. 도쿄 근무 시절은 정말 복잡한 사정에 얽혀있고 저도 고민이 많았던 시기지만 어떻게 보면 제 일본 생활의 부스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잔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저는 그냥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갓 2년차에 넘어갈 때 신주쿠에 있는 점포에 점장 제의를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해외지사 발령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당시엔 점장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점장 제의를 수락을 했다면 연봉이 조금 더 오르긴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2년 차에는 월급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3,000엔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년차에 들어서면서 해외 지사 발령 문제로 회사와 좀 마찰을 빚게 되는데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자회사의 제의를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 좋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본사 담당자를 좀 매기고 싶어서 자회사에 가자마자 점장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자마자 한 보름 있다가 점장이 됐는데 전임자는 인수인계 없이 튀지, 선배 사원을 내지에서 돈 훔치다가 잘리지. 사실 이때도 마음고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직급이 오르면서 연봉이 한 번에 10%가 올라갔고 처음으로 4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실수령액은 한 26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제 부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금이 조금 늘었고요. 일본에서는 한 명이 회사에 다니고 다른 한 명은 부양자로 들어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꽤 흔합니다.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세금 면에서는 꽤 효율적인 형태예요. 파트타이머 쪽이 다른 부업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도 쉽고요. 4년 차에는 제가 오키나와의 신점포 오픈을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때는 연봉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회사의 점장을 수락하는 조건이 오키나와의 점포를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조건을 제시했던 것도 퇴사 준비의 일환이었고 그래서 직급이나 연봉을 올리는데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잔업시간을 0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서비스업의 일손이 부족한 건 당연하고 그래서 사원들의 건강과 멘탈을 갈아버리는 환경이 당연하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해결이 안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신점포에 오픈 점장으로 들어간 김에 인사관리에 가장 큰 신경을 썼고 근무 태도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제 일본 생활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오키나와라는 외지로 간 것도 있고 거기엔 따로 책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선조치 후보고가 기본이었어요. 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대신에 따로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4년차가 끝나갈 무렵에 칸사이 지역의 에리어 매니저 자리를 제의를 받는데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5년차에는 연봉이 동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전염병 때문이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 재미없었던 시기입니다. 인과관계는 어쨌든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연봉 협상 때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년차의 최종 연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32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명세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왼쪽부터 기본급, 직위급, 성과급, 업무급, 조정급이 있는데 여기에는 점장수당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게 고정급입니다. 잔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금액이 변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비과세로 지급이 되는데 저는 스쿠터로 통근을 해서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부 합쳐보면 세전 지급 금액은 36만 3,872엔입니다. 이걸 그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겠죠. 그럼 공제 항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야무지게 뜯어갑니다. 총 공제 금액은 71만 781엔이고 세후 지급 금액은 29만 2,091엔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제 부양자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금 공제 액수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연봉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이번 연봉 공개 영상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해왔던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그럭저럭 받은 것 같고 생활하는데도 충분했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는데 일본 서비스업 기업에서는 6년 정도 일했는데 저것밖에 못 받나?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됐어요. 일본 서비스업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꺾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서비스업계가 평균 연봉이 그렇게 높은 업계가 아닌 건 맞지만 저는 승진 제의를 총 3번 거절했던 사람이고요. 애초에 오키나와로 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회사원으로서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사원으로서의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면 당연히 본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대한 사람이 많이 몰린 지역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인점 점장으로서 연봉을 올리려면 물론 매상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담당 점포의 숫자를 늘리거나 최대한 빠르게 에리어 매니저 이상으로 진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연봉은 결코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고 훨씬 잘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점장 직급을 2년 이상 경험하면 완전히 다른 타 브랜드의 점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음식점의 점장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직종인 건 맞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것만 버틸 수 있다면 일자리가 궁해질 일은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입사 당시에도 크게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애초에 요식업 회사에 입사를 했던 것도, 그리고 점장을 맡았던 것도 여기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고요. 이제야 좀 시작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백수입니다. 이제 일본 관광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 같고, 한일 간의 왕래가 다시 활발해지면 취업시장도 열기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이 일본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점장 이야기라는 꼬리표는 떼야겠네요. 앞으로는 그냥 일본 사는 낙군으로 인사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에 남겨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진행한 라이브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